그러니까 정치 철학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거 이 책이 1941년도 미국 베스트셀러란 말이에요. 우크라이나, 폴란드는 이미 뭐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고 그 사람들은 쉽게 가죠. 예, 유럽 문화 이런 걸 바로바로 하고 또 그 아주 뿌리 깊은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는 저걸 순식간에 딱 그러니까 우리가 1990년경부터 노출됐다고 시작하면 본격 노출이 1941년 60년 만에 물론 저기 일반 대중이나 또 지식이 못 떨어지면 선두는 거기에 가버렸다고 이미 60년 만에. 아 대단한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틀이 잡혀 있는 거라고 우리 한국이 의외로. 그 다음에 이제 지정학적 통찰이 있어야 돼요. 당연하죠. 이게 얼마나 살벌한 현대문명 세계 질서입니까? 근데 국가를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될지 저렇게 가야 될지 여기 중국에 붙어야 돼. 소련에 붙어야 돼. 이동휘 만주에서 운동하던 대부분의 사람들 소련에 붙어야 돼. 그럼 나라 망했지. 지금 중국 시진핑한테 붙어야 돼. 문재인, 이재명 이런 자들이 그러겠지. 거기 하면 나라 망하는 거죠. 지정학이 나라를 살리냐 죽이냐의 그 방향을 딱 하는 건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제가 저걸 나이버스라고 불러요. 뭐냐면은 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 저게 우남의 1910년 프린스턴 대학 박사학위 논문이거든요. 구글에서 찾으시면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거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미국이 확립한 중립성 원칙인데 저 중립성, 뉴트럴리티라는 게 항해의 자유예요. 읽어보면. 미국이 확립한 항행의 자유, 내비게이션의 자유. 지금 우리가 대만 해협에서 그 내비게이션의 자유잖아요. 항행의 자유. 그게 미국이 확립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저 책이 1910년에 나온 논문인데 다른 논문에서 인용된 게 1970년대도 인용이 돼요. 60년 넘어서도 인용이 되는 굉장히 학문적 가치가 높은 논문입니다. 뭐 우리말로 번역하거나 원어로 하면 좀 그러니까 이름 멋있잖아. 나이버스. 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 이게 우리 우남 파는 그 옛날 그 옛날에 우남 팔던 오빠들이 얼마나 황당하냐면 저걸 가지고 우남이 대한민국을 중립국으로 가자라고 주장한 책이라고들 얘기를 해. 읽어보지도 않은 거죠. 뭔지도 안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중립성, 뉴트럴리티라는 말이 있으니까 중립국이 주장하는 책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렇게 무식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번역은 안 돼 있죠. 저건 번역하기도 좀 까다로운 책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보면 제가 저 책을 직접 봤는데 저 책을 발굴할 때에 저도 깊게 관계했습니다. 저게 연세대학교에서 김학은 교수님 쪽에서 발굴해 주셨을 거예요. 저 책이 없어진 책이에요. 조그만 소책자인데 저게 어디서 발굴됐냐면 연대 법대 도서관에서 발굴됐어요. 한 10년 됩니다. 발굴된 지. 저게 이제 코리안스 인 만추리아. 그래서 제가 킴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만주의 코리안들이죠. 1933년. 저기 보면 이제 저게 뭐 책 자체는 그 무슨 큰 깊이는 없는데 아주 시의적절한 책이죠. 저 책의 목적은 뭐냐면 1933년 초에 제네바에서 열린 League of Nations 국제연맹에서 일본을 규탄하기 위해서 만든 소책자고요. 물론 우남은 그 회의장에 참석할 그 권한은 없었지만 그 회의장에서 그동안 영국 쪽 사람들이 조사해온 만주에서 일본이 저지르고 있는 짓에 대한 보고서, 리튼 보고서인가가 보고될 그 리그 오브 네이션에서 그 보고되는 그 회의장이에요. 그것에 대한 밑밥을 깐 거예요. 저 팜플렛으로. 그래 가지고 33명인가가 국제연맹 회원국인데 일본 하나 빼고는 다 일본 안 되겠어. 너희 규탄하고 결정을 하니까 일본이 나는 나 규탄 안 해 하고 규탄 반대 도장 찍고 사퇴해 버리죠. 나가버리죠. 튀어나가죠. 그러니까 탈퇴해요. 국제연맹에서. 즉 일본을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하는 데에 수훈갑을 세운 작은 팜플렛, 작은 소책자가 바로 저 만주의 코리안들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이 정확한 거죠. 그리고 저 책 내고 나서 일본 쫓아내고 나서 러시아에 들어갔다가 러시아 외무부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그야말로 개처럼 발길로 맞은 개처럼 쫓겨나갖고 돌아오면서 표정 관리가 안 돼. 너무 기분이 좋아서. 왜냐? 러시아가 일본을 극진히 생각한다는 얘기는
일제와 러시아가 싸움을 안 붙는다. 그럼 일제는 저 침략성을 갖고 러시아를 안 쳐들어가면 어디 쳐들어가겠냐? 중국 쳐들어온다. 중국 쳐들어온다는 건 뭐냐? 세계 질서에 대한 도전이다. 그 얘기 뭐가 되냐? 결국은 일제가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거기서 패배하게 된다. 그 얘기는 뭐냐? 한국의 독립의 기회가 된다. 얼마나 기쁘냐 해서 룰루랄라 하면서 눈이 맞았던 그 아름다운 오스트리아 국적의 유대인 여성한테 프로포즈를 하죠. 아마 그때가 무남 평생에서 처음으로 연애한 걸 거예요, 제대로. 네, 처음 연애한 거죠. 그리고 이듬해에 그때 깊은 얘기가 여러 가지 있었어요. 깊은 썸띵이 많았어. 이듬해에 우남이 그때 다들 이제 1934년, 34년이니까 다 끝내고서 전부 미국 오려고 줄 서 있을 때예요. 우남은 미국 시민권자도 아니야. 근데 그냥 친구들한테 가서 그냥 아마 싹싹 부었을 거예요. 그냥 그 프린스턴 친구들, 그 미국 민주당 친구들한테 싹싹 부벼갖고 그 여성을 뉴욕으로 이민 오게끔 시키죠. 그래서 뉴욕에서 결혼을 하죠. 뉴욕이었을 겁니다. 제 기억에 맞으면. 뉴욕 아니 필라델피아인데 뉴욕으로 기억해요. 그리고 1941년은 이 책을 내고 이게 다 지정학 책이거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저 바로 1910년 책이에요. 저 책을 보면 저게 이제 박사학위 논문인데 저게 뭐냐면 그러니까 항행의 자유를 미국이 높이 지켜들고 저걸 위해서 싸워서 미국이 국제법상 항행의 자유라는 컨셉을 만들어낸 나라다라는 게 저 책의 핵심 테마입니다. 돌이켜보면 저 논문이 나온 지 4년 후에 세계 제1차 대전이 터지죠. 그때 미국이 세계 제1차 대전에 참전하게 되는 그 명분이 뭐냐면 미국에서 영국으로 가는 무역선, 일반 상선을 독일의 유보트가 계속 밑도 끝도 없이 격침시키죠. 그래서 그거 항행의 자유를 막았다는 이유로 미국이 참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만에서 지금 저 중국이 지금 겁대가리 없이 까부는 거예요, 저거. 미국이 저거라고. 바로 저 항행의 자유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항행의 자유가 뭘 의미하는지 피터 사연이 며칠 전에 얘기하는데 내가 뭐 이거 들으면서 피식피식 웃었어요. 한 1분 30초인데 왜냐? 이 피터 사연이 그러거든. 미국이 항행의 자유를 확립시켜가지고 세계 무역을 발전시켰다. 2차 세계대전 후에 내가 들으면서 야, 이 사람아. 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이 그거 하기 수십 년 전에 미국의 어떤 그 세계 질서에 대한 본질적 기여가 항행의 자유의 확립에 있다라고 우남 선생께서 1910년에 이미 말씀하셨네.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피터 사연이 우남을 몰라. 우남이 이미 이거를 30-40년 전에 얘기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Okay, well, let's start with the basics. International trade and the way we think of it is a very new concept. It only dates back to World War II. And it didn't just magically happen. In the world before the war, trade was something you did within your empire and that was it. You didn't trust anyone else to have components or inputs or raw materials because if there was a war, even if they were rude and didn't invite you, you could be collateral damage and you'd lose access. So everything was kept in-house and those systems competed and those competitions brought us the world wars. Well, that ripped the whole system down. And so the Americans tried something new. We said that we would use our Navy, the only one of size, reach to patrol the world, to make sure that no one else could go after your commerce. We guaranteed all civilian activity. And that allowed countries that had never had an empire or that had an empire but were competing with others to all of a sudden access any material or market that they wanted to, easily, cheaply, safely, without needing to have a military escort. And so trade went from just a few high-end luxury goods to this explosion of activity where countries that couldn't previously feed themselves now could import grain and pay for it with some other export, whether it's manufactured or mineral. After 70 years of complexity expansion, we all became specialists and we got this crazily integrated and diversified system that we have today.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항행의 자유, 그러니까 freedom of navigation, 이것이 미국이 생사를 걸고 국가 운명을 걸고 추구하고 있는
국가적 운명적 아젠다다라고 밝힌 최초의 논문이 바로 저 논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나메, 나이버스, 미국이 확립한 중립성 원칙, 1910년 프린스턴 대학 박사학위 논문.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학적 통찰이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우남이 그걸 이끌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사는 거예요, 이게. 자, 민족이 국가가 되려면 정치 철학이 일단 멀쩡해야 된다, 건강하게. 그래야 제대로 된 현대국가 만들지, 안 그러면 피바다 만들죠. 두 번째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영민해야 된다. 이건 두 개는 가져야 이거 뭐 국가가 되든 말든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먹고 사니즘. 근데 여기는 먹고 사니즘은 그냥 해결된대잖아요. 세계 최대의 곡창지대고 뭐 석유가스가 나오고 석탄이 나오고 뭐 하다못해 돌소금도 암염도 나오고 별게 다 나오는 데니까 여기는 먹고 사니즘은 해결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데다 국민들의 그 굳센 의지, 에너지. 이번에 전쟁 치르면서 그걸 만들어지고 있죠. 다져지고 있죠. 그러니까 저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전쟁 끝나고 나면. 딱 폴란드, 우크라이나 손잡고 둘이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고속으로. 러시아는 그냥 숙이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자유화되면서. 몇 년, 한 10년, 20년, 뭐 30년쯤 되면.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무시무시한 게 되죠. 또 우나메 나이버스가 미국의 11개 항모전단을 예언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미국의 법률의 제 8062장, 그러니까 미국은 법률이 섹션, 그 아래 이제 아티클 이렇게 나가죠. 제 10조에 보면, 그러니까 10 US 코드 섹션 8062죠. 항모전단을 11개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바다를 미국이 군기를 잡겠다 이렇게 법에서 선언을 한 거예요. 저게 미군 해군법인데. 해군의 구성에 관한 법인가 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냉정하게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거지. 대항해군 아주 문재인이 때부터. 대항해군 핵심이 뭐야? 너 우남책도 안 읽어봤냐? 뭐 항모한다는 사람한테 당신 우남책도 안 읽어봤어? 1910년에 이미 미국이 전 세계 해양의 군기를 잡을 거다. 해양 질서를 항행의 자유라는 원칙 아래 잡을 거다. 그게 미국의 국가적 운명이다라고 1910년, 100년 전에 얘기해놨고, 그거를 미국이 2차 세계대전 후에 힘이 막강할 때 이미 그걸 국시로 삼아서 법으로, 항모전단을 법으로 11개라고, 최소 11개라고 막아놨다. 최소를 막아놨어요. 11개 이하로는 못 줄여. 법을 고치지 않는 한. 최소 11개라고 막아놨다. 그래서 항상 미국의 항모가 11척이죠. 지금도 제너럴 포드까지 11척 유지되고 있죠. 자, 그러면 법으로 막아놨다 이거요. 항모 전단이 10개인가 11개인가 모르겠어요. 항모는 11척이에요. 맞아요. 근데 항모 전단까지는 법에 안에 있어. 법에는 항모가 11척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우리는 뭐냐 이거지. 우리는 뭐냐면 미국의 항행의 자유 질서를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거둘 거냐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항행의 자유를 전 세계에 걸쳐 정리한다. 제가 이제 황당한 게, 중국이 항모를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항모를 짓지 않으면 게임이 안 됩니다. 중국이 지금 항모를 짓고 지금 짝퉁 구축함을 찍어내는 건 미국이 만들어 놓은 항행의 자유 질서를 깨뜨리겠다는 거거든. 미국에 대한 도전이에요. 미국이 잡아놓은 국제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한미 동맹 속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봐야지. 그냥 중국이랑 그냥 다이다이 맞장구 쳐. 바보죠. 바보 아니면 간첩이에요. 아니면 간첩의 밥이든지. 그러니까 타이완, 동중국, 남중국, 말라카를 중국이 장악하겠다고 항행의 자유를 비틀어 버리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미국이 너 우리가 정하고 있는 항행의 자유 그 원칙에 맞춰야 돼 라고 방어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서해 동중국해 아마 대만 정도까지 연결돼 대만도 안 내려가요. 우리는 아마 이어도 부근까지
오키나와 앞까지 우리 카바 영역이 돼요. 그러니까 세계 해도상으로는 그게 다 저기 서해로 들어가요. 해도로는. 대륙붕이 쭉 연장되어 오는 선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서해라면 우리 서해는 그냥 목포나 뭐 이런 거 기점으로 해서 서쪽만 서해가 아니라 이호도의 서쪽도 다 서쪽이에요. 전부. 그러면 우리는 서해랑 동해 중심으로 해서 잘 커버하는 그러한 종류의 해군이 뭐냐.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K링크라든지 위성통신 정보 위성이나 이런 그 감시 정찰 레이더, 그 다음에 쟤들이 도발하는 거 막을 KAMD 미사일 유격 시스템, 그 다음에 우리가 보복 능력을 가지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 혹은 탄도 미사일, 중거리 탄도 미사일 한 3,000km씩 가는 거, 이런 세트들이 되죠. 구축함 한 굉장히 좋은 걸 한 10척 이상 운영하는데 쟤들이 한 척 깨더라도 우리가 나머지에서 그냥 작사를 내버리는 거죠. 아홉척으로. 잠수함, 무인 잠수정, 가능하면 원자력 공격 원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래서 여기서 다 도출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아까 티모시 스나이더의 책 이름이 브라들랜드, 피해 젖은 땅이죠. 이 피해 젖은 땅에서는 어떤 꽃이 필까 이럴 건데, 저게 지금 왜 제가 피해 젖은 땅이라 그러냐면 저 땅의 유래가 오스만 투르크에 대한 방어선이에요. 저기 지금 가만히 보세요. 저기 이제 녹색이 오스만 투르크의 지경 지역이고요. 지금 헤르손도 지경 지역이잖아요. 헤르손 남쪽. 그러니까 자포리자 그 아조프의 바다가 오스만 투르크의 지경 지역이잖아. 녹색이잖아. 짙은 녹색이. 그리고 연두색이 오스만 투르크의 위성국가. 1683년. 저 연두색 지역에서 지금 저 아조프해를 둘러싼 연두색 지역, 그 다음에 지금 저 녹색, 그러니까 지금 저 우크라 땅에서 코삭들이 엄청 싸운 거예요, 저때 엄청 싸우다가 1650년경에 러시아랑 손을 잡고 코사크랑 진짜 싸우겠다, 오스만과 싸우겠다,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저게. 그때부터 피해 젖은 땅이에요, 저기는. 근데 그거를 또 이용을 해서 제정 러시아가 밟고, 그 다음에 나치가 밟고, 독일 제국이 밟고, 그 다음에 나치가 밟고, 또 러시아가 밟고, 이러면서 민족은 굉장히 저기가 민족 정체성이 강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모스크바 페테르부르크는 저 촌사람들이고, 저기는 곧바로 저기 발칸이랑 이어져 있고, 흑해랑 이어져 있잖아요.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선사시대 때부터 발칸 아테네에 곡물을 공급하던 지역이에요, 저 지역이. 저 지역에서 곡물이 왔다고요. 그러니까 저기가 생산성이 있으니까 슬라브인들이 저렇게 많이 퍼졌지. 저게 슬라브의 아주 본가예요, 저기가. 저기서부터 모스크바 페테르부르크가 아니라 저기서부터 폴란드로 이어지는 그 통로가 슬라브의 본가 지역이라고요. 지금 웨스트 슬라브가. 우크라이나에서 위로 튀어가지고 폴란드 옆으로 튀어서 슬로바키아, 체코, 그게 슬라브의 본가예요, 거기가. 그래, 거기서 남슬라브가 나갔고 거기서 동슬라브가 나갔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는 굉장히 그 수준이 높은데요. 엄청 높은데요. 예를 들면요. 다른 데서는 여전히 라틴어로 성경을 봉독을 할 때 저기는 설교를 슬라브어로 했었어요. 1000년 전부터. 1000년 전부터 성경을 슬라브어로 했다가 번역 성경은 안 했지만 설교 자체를 교회에서 쓰는 말을 슬라브어로 썼다고요. 어느 순간서부터 거의 1000년쯤 돼요. 굉장히 저기 깊습니다. 뿌리가. 그러니까 이게 머리의 수준이나 정체성으로 보면 국가를 형성하고도 남아야 되는데 오스만 투르크와 제정 러시아와 그 전에 또 몽골과 오스만 투르크와 이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제국과 프러시아, 그 다음에 독일 제국, 이것에 끼어갖고 짜부가 된 거예요. 저기가 그래서 짜부가 돼갖고 피바다가 된다라고요. 몇백 년 동안을. 그 민족으로서 정체성이 있고
수준이 있는 민족으로서 충분히 국가를 형성하고도 남는데 국가를 형성한 기회를 박탈당해 온 사람들이에요. 그 기회를 처음에 되찾은 게 폴란드 100년 전에 되찾아서 다시 또 한 80년 전에 나라를 이사를 갔잖아. 나라를 경계가 아까 보셨잖아요. 그 정도로 천덕꾸러기 취급당하는 거예요. 야, 너희 저기 이사가 임마. 그럼 이사 가야 돼 그냥. 몇백만 명의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때 러시아 저기 폴란드의 두 번째 세 번째 도시가 그때 날아가 버렸어요. 첫 번째 도시는 벨라루스로 날아갔던 걸 리투아니아로 날아갔고요. 그 다음번 도시는 그게 키우예요. 우크라이나로 날아갔다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키우가 아니라 르비우. 그러니까 국가를 형성할 기회를 못 가진 거예요. 국민이 될 기회를 못 가진 거예요. 폴란드조차 그랬다고. 우크라이나 어떠냐 이거야.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공화국이라는 이름은 누가 붙여줬냐? 레닌이 붙여준 거예요. 같이 공산혁명에 협조하라고. 그 다음에는 갑자기 어느 날 느닷없이 야 너희 밥 못 주겠거든. 책임 못 져 나가. 그래서 쫓겨나서 국가가 된 게 얼결에. 그게 1991년이에요. 한 20년 헤매다가 부패하고 정치한 상태에서 헤매다가 야 우리 정신 좀 차리고 유럽을 향해서 좀 발전하고 싶어 해서 마이단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2014년에 20년 헤매다가. 니들이 가면 유럽을 쳐다봐 이놈들 맞아야겠는데 퍽 하고 2014년에 푸틴이 패기 시작한 거고 그 패기 시작한 잔매가 쌓여갖고 드디어 이번에 푸틴이 이제 도끼를 들고 찍어 죽이겠다고 덤빈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크라가 국민이 된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우크라가 제대로 된 국가가 된다는 얘기는 저거는 그 천덕꾸러기 취급받고 말하자면은 저는 잘 모르지만 그게 뭔지 그런 게 있다는 건 알아. 우리 댓글에 우리 그 시청자님 한 분이 영킴인가 쓰시는 분 같은데 아마 저기 그 미국서 사시는 것 같아. 자기 아이가 학교에서 폴란드 사람들 조롱하는 그 조크 배워가지고 그게 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저 바보스럽고 멍청한 것의 모든 국적은 다 폴란드로 포장해서 말하는 그 영어 농담이 아주 짓궂은 농담들이 많아요. 전 이야기만 들었어. 그게 어떤 농담인지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농담을 배워서 집에 와서 하길래 자기가 애들 자랄 때 그걸 말렸었다. 그런데 백모에 그걸 듣고 보니까 왜 거기가 그렇게 참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는지 알게 됐다라는 취지의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프러시아, 독일,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러시아 이 세 개의 제국 사이에 끼어갖고 나라가 될 찬스가 박탈당했던 데예요. 국민이 될 찬스가 그 찬스가 오니까 바로 잡은 거야. 그리고 푸틴은 너는 그걸 잡을 자격이 없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서방에 있는 키신저나 이런 미어샤이머 같은 냉혹한 그 세계 전략가들도 너희는 그거 잡을 권한이 없어. 세상 시끄럽게 하지 마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죠. 우크라 국민의 지금 상태가 뭐냐 이거지. 마이단 때부터 잡겠다는 거예요. 결사적으로. 그리고 폴란드가 저 사람들 저거 잡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주고 청사진을 그려주고 있었고 70년 전부터.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슬라브 종족을 폴란드랑 우크라이나가 이끌게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구도가 이런 구도가 펼쳐져서 이런 구도가 펼쳐져서 한 빠르면 10년 안에 저 빨간 선까지 갈 거고 늦으면 한 20년 정도에 저 빨간 선까지 갈 거예요. 빨간 지대까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한 2억 한 5천 정도의 이 슬라브 종족이 전체적으로 쭉 날아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좀 그런 거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